대선 기간에 자신의 가짜 인생이 탄로나자 반성한다며 추후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꿩이 대가리를 받고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연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간 상황 이후에 그 여성은 영부인이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인 양 여기저기 나대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허위로 자신의 인생을 꾸미며 살아온 그 여성도 문제지만 대가리만 쳐받고 위기를 모면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못 본 채 한 우리 사회의 언론과 사정기관들 또한 훗날 역사의 법정에 꼭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비서실장의 해외 순방의 개폭망을 기원하는 저는 안원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아, 청장님 그 해외 순방을 가면 이렇게 국민이 불안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옛날에 해외 순방은 네, 포인트를 올리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순방 간다 하면 지지율 몇 프로 올리겠구나. 그렇죠. 이런데 요즘은 가면 요번에 몇 프로 떠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갈 때마다 사고를 치는 네, 거죠. 아니 박근혜조차도 해외에 가서 옷 갈아입고 패션쇼 하면서 지지율을 계속 올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는 해외 갈 때마다 정말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공동정부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누가 공동정부라면 누가 주고 누가 부가 있을 텐데 그게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양반이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해도 아 나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랬던 양반이 지금은 이란이란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보니까 대통령도 다 옆으로 그냥 밀어내고 본인이 그냥 그 사열을 받으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게 조용한 내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 스포트라이트라 그러나요? 네. 그 사진의 중앙에 네. 누가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 사실 모든 거는 김건희 씨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진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뭐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똑같은 지금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네. 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혹시 청장님 그런 용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저급한 용어입니다. 그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예. 제일 잘 나가는 아가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일 잘 나가는 아가씨. 네네. 그 제일 또 보이는 아가씨. 그렇죠. 글쎄요. 에이스라고 보통. 에이스. 그죠? 예, 에이스는 들어봤죠. 그래서 저는 되게 나쁜 사람인가 봐요. 우리 네. 김건희 대통령께서 그 현지에 있는 여군들을 만나시면서 아 여기가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모여 있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과거의 어떤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에이스라는 말은 꼭 술집에서만 쓰는 건 아니긴 물론 아니죠. 하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과거의- 그분의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죠. 아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그 김건희 씨는 왜 그 구두약을 그 머리에 칠하죠? 구렛나루까지 기르시고 이번에 나오셨던데. 아 옆에 그게 원래 구렛나루가 아니고. 예, 구두약 같은 걸 바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번에는 이마도 구두약을 그 한 이마의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예. 이번에는 구렛나루까지 쭉 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렛나루를 보여주려고 사진을 그렇게 보여줬구나.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사진 자세히 보시면 전문 용어로 머리에 이제 훅가시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뒤에를 붕 하고 띄운 거예요. 네, 뒤에를 네. 붕 띄워가지고 마치 외계인처럼 뒤통수가 이게 볼록 해갖고 이제 타원형으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던데 무슨 그 미적 감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전 이해가 좀 안 돼갖고. 그 원래 올림머리라고 보통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냥 붕하게 띄웠더라고요. 그냥 띄워가지고 네네. 그냥 부품하게 만들었다는. 네, 그래서 거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놀리는 사진들을 보니까 그
그 은어로 그냥 훅가시를 줬다라고 얘기하나 보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참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말씀해서 뭐 오늘은 자세히 안 다룰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예. 이란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갖고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네. 외교 참사에 가까운. 네, 지금 가만히 있던 이란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네네네. 그 일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적으로 엄청난 그 노력을 빨리 시급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 국가 중에서 그 시아파의 그 종주국이고 네. 옛날로 따지면 그 페르시아 전쟁도 있잖아요. 네네. 그 세계 그리스를 칠 정도로 그 큰 그 당시에 세력권의 어떤 나라고 그 이 중앙아시아하고 이 유럽하고 이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그 위치에 있고 그 실제로 자원도 엄청난 부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석유하고 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량이 세계에서 뭐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적대시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데 그렇죠. 가가지고 왜 그렇게 적을 만들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돈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이란 석유를 아마 우리가 수입하고 네.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달러로 돈을 주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에 이제 이란 계좌에다가 파킹을 해놓은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줘야 된 그 달라고 전번에 한번 얼마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그게 네네네. 이란이 관리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우리나라 배를 억류를 해가지고 석 달인가 한번 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그 사건들은 엄청난 큰 사건이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쉴드를 치는 것도 굉장히 좀 웃긴데 결국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는 것도 좀 생경스럽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갈 때 네. 그 기억 나십니까? 이명박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 어제 뭐 좀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네. 한번 그 정확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게 이명박 때 그 원전 수주를 하면서 네. 그 후려치기 수주를 했거든요. 네. 44조가 얘기되는 걸 우리가 22조의 했게. 반값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를 하고도 크게 뭐 남지 않는다는 네, 말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준 게 우리가 그 우리나라 군인들을 거기에 파견하겠다. 네. 그 파견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파견이 아니라 음. 그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자동 개입하도록.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 미국이랑 싸우겠네요 나중에. 자동 그럴 가능성이 개입했다가. 엄청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중동 전쟁 옛날에 네. 있었을 때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UAE 편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미국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편을 들게 돼 있단 말이죠. 네. 동맹국가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네. 거죠. 그 호라무즈 해협을 더 다니는 이제 유조선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겠어요. 지금은 피랍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란 쪽에 의해서. 지금은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한 54km 네. 정도 된다 그러죠.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대서양을 통과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쪽을 돌아가지고 오게 되면 엄청난 그 시간도 시간도 그렇고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그 인도양으로 나오는 그 페르시아만 그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을 다니는 게 지금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하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 원래 수에즈 운하라고 보통 불렀죠. 네. 그거를 지금 이란이 그 관여하고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만약에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이 골목에는 혹시 저 깡패들이 나를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네. 그게 거기서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심각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쉴드를 칠 건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늘 획기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김병민. 네.
그 얄팍한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그 얄팍한 사람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UAE에 적은하고 윤석열이 한 템포를 쉬고 있대요. 그 윤석열의 화법에 의하면 그건 정정의 의미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정정하려고 템포를 잠깐 좀 쉬고 있었던 거다.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안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어쨌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온 말이 있잖아요. 적은 이란이다라고 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공백이 좀 있었으니까 적은이라는 걸 얘가 그 지운 거다. 그렇게 알아들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방송에서 했던 쉴드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나 봐요, 사람들은. 근데 그 바이든 날리면 뭐 그 전부 다 그 국회가 뭐 우리나라 국회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나 지금 똑같은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고 가야지. 네. 그걸 가지고 자꾸 변명하다 보면은 더 큰 적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은 그 고무호수로 맞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왜 고무호수로 때리겠냐고. 음. 부모가 그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거짓말을 계속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 우기고 발 빼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러니까 열받아서 때리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 아버님 성함이 윤기호 씨인가요? 윤기중 씨. 윤기중 씨.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어쨌든 윤석열을 싫어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윤기중 씨를 좀 비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이후에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때렸다고 하는 걸 보니 윤석열 씨 아버님의 성자서를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 정도로밖에 안 때린 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거다. 나였으면 칼부림이 났을 수도 있겠다. 아들이 윤석열이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대학생이 된 아들을 아버지가 고무호수로 때렸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네. 우리 정말 한낱 일개 국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 무게 말의 무게라든지 그 행동에 그 주는 메시지가 네.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 각국 정상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그 종이를 써가지고 이제 도리도리하고 뭐 끄떡끄떡하면서 네. 계속 읽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모르면 그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냥 그 종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항상 저런 실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본색이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개인 그 윤석열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 국가에 그만큼 어떤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스개였는데요. 그 김건희 씨가 그 만수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완전 돈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영국의 이제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기도 했던 그 만수르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한국 오면 연락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댓글에 베스트 댓글이 혹시 뭐였는지 청장님 혹시 추측할 수 있으실까요? 그 뭐 좋게 그 뭐 연락하라. 네. 뭐 오빠 돈 많아? 그 만수르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렇죠. 만수르는 네. 지금 현재 무함마드 대통령의 그 왕의 그 저거죠. 그 조카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 돈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만수르라고 네네, 맞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부인이 이렇게 해외 인사를 만났는데 베스트 댓글이 오빠 돈 많아 그런 약간 뭐 김치녀스러운 게 베스트 댓글이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지 않겠어요. 뭐 돈 많은 분하고 가까이 지내 보겠다. 네. 그건 대통령은 5년이면 유한하고 네. 그 뒤에도 좋은 사업 파트너로 네. 좀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하나의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네, 사업 파트너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주목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무슨 법안을 그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 징계권을 현재는 변협에서 가지고 있나 봐요. 대한변협이 가지고 네. 있어요. 근데 예. 그걸 법무부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협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 근데 이 발상 자체가 그러면 법무부는 사법부도 컨트롤할 수, 인사권을 통해서 사법부도 컨트롤할 수 있고 징계권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도 컨트롤할 수 있고 예. 행안부에서는 경찰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게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국정원에서 인사검증단을 또 부활시켜서 돌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건 너무 그 법무부나 정권이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인을 통제하고 사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저는 법조 쪽에는 뭐 그렇게 그 일각이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법조 3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법조 3윤이 세 개의 바퀴라고 하는데 이제 판사, 검사, 이제 변호사. 네. 이 법조 3윤의 그 하나의 균형이 네. 상당히 그 사법부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검찰이 그 중에 가장 제일 중심에 지금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인사검증단 설치한 거. 네.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사법 그 변호사 협회가 가지고 있던 그 징계권을 가져가겠다. 사실 각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하는 그 부처가 있는데 그 네. 부처에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세무사다.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징계권을 갖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 그 쭉 그 내려오는 하나의 그 이런 징계권과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그 쭉 서로 내밀하게 서로 그 쭉 지켜왔던 하나의 원칙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인사권으로 법무부를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쪽도 다시 그 징계권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읽혀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심각한 저항이 아마 부딪힐 것 같은데 그게 네. 곧 근데 그 가져가는 것을 아마 법 시행령으로 되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게.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지 그렇게 되면은 대한변협에서 아마 민주당 편을 또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 좀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보통은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변협은 그 대응되는 게 민변이거든요. 네네네. 그 대한변협은 보수 이 법이라는 걸 법조인이라는 그 자체가 보수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과거의 뭐 문제들을 파헤치거나 그걸 가져다 놓고 이제 판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조인이라고 하면 거의 다 사실은 보수의 네. 성향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대법원 법관들 중에는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좀 민변 변호사들은 민변이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영향을 좀 끼치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 그 마음대로 안 될 거고 아마 그러면 변호사 협회를 아마 그 지금 현재 검사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오히려 적으로 돌리게 되면 그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건 이 대한변협이나 법조인들은 분명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나름대로 결국 이제 정부나 어떤 법무부들은 본인들을 지지했던 세력의 어떤 그 이해관계랑 관계없이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내치는 데는 뭐 정말 냉정한 것 같아요. 주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자, 또 한번 이렇게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내칠 때는 내쳐야지 된다. 뭐 이런 사안들을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 하나는 왜 얼마 전에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해서 예. 크게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부 예산 하면서 조금 삭감됐던 전액 삭감됐던 걸 한 40%인가까지도 복원시킨 것 같더라고요. 반 정도 복원했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지역 화폐가 과연 포퓰리즘이냐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된다. 예. 지역 화폐는 굉장히 좀 내가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니 이게 그 경제학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 승수 효과라는 거 네.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그 뭐냐면 이제 한번 어떤 사람한테 이걸 쓰면은 그 지역 내에서 계속 또 쓴 그 돈이 생기면 또 그걸로 다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자꾸 이제 소비의 그 승수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걸 돈을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 파킹이 돼 버리지 않고 이 저소득층들한테 이걸 주게 되면은 그 저소득층자들이 저축이나 뭐 집에서 장롱에 넣어놓고 있을 틈이 없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쓰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쓰게 되고 네. 이래서 이제 승수 효과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 효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네. 시절에 이거를 했고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너무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배가 아픈 나머지 국힘에서 이거를 네. 전부 다 없애겠다라고 네. 했던 건데 그게 국민들이 반발이 컸던 거고 네.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거를 반 정도는 지금 살린 그런 케이스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뭐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금 지역 그 지자체장들이 네. 국힘 지자체장들이 장악한 곳은 아마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 훼손하려는 노력이 네네. 계속 된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설을 앞두고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지역 화폐를 지금 발행을 했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성남 같은 경우에는 발행 첫날 완판이 돼 버렸어요. 아니 당연히 그 10%인가 할인을 네, 네, 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10% 할인해 주니까 당연히 완판이 되죠. 근데 이제 성남시장은 국민의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맞아요. 지자체장들이 지금 지역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발행하는 날 다 완판이 되고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좀 인기 있다라고 하는 판매율이 높은 지자체가 다 국민의힘이 지자체장인 거예요. 네. 이천시가 79% 첫날 판매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하남시가 85%가 판매가 됐는데 공교롭게 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입니다.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네.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그냥 단지 이재명이 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냥 다 몰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완전히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반은 어쩔 수 없이 살렸는데 이 지역 화폐 그 논리는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다 그 결과가 그 효용성에 대한 그 평가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하는 게 맞는데 네. 다만 이걸 최초에 시작한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경제에 무슨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어떤 후보의 그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고 경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큰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예. 지역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어쨌든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이제 돈이 돌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거를 그냥 어떤 특정 정치인이다라고 해갖고 안 하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이 되게 진짜 웃기거든요. 또 뭐 있습니까? 김성태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 옛날 쌍방울 김성태 말고 네네. 쌍방울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가 네. 귀국을 했는데 지난 남욱 변호사가 귀국했을 때 하고 예. 그 약간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게 왜 해외에 도피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장발족을 하고 들어오죠? 아마 이발관이 좀 부족할 거예요. 네. 이거 남욱 변호사도 어마어마하게 장발을 하고 들어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성태 씨도 어쨌든 평상시에는 이제 좀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는 분으로 보이는데 머리를 굉장히 좀 길게 예. 후덕하게 이제 기르고 들어오시는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김성태 씨가 태국에서 들어오면서도 나는 이재명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재명 만난 적도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측근들도 이재명이랑 모르는 사이다. 예.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서 이거는 말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다. 뭐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더니 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회사 내에 두 사람이 친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뭘 깔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인터넷 공간에 사진이 한 장 돌면서 예. 야, 너네 모른대더니 이 사진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재명 왼쪽 손. 이재명 대표 왼쪽에 있는 손을 같이 쥐고 있는 남성. 예. 머리가 짧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사진 보여주시면은 머리가 짧고 안경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김성태 씨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예. 자, 그 얼핏 보면은 저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씨 나와 있는 것처럼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만난 적 전혀 없다. 그럼 이 사진은 뭐냐? 그러면서 완전 화제가 돼갖고 지금 돌고 있었어요. 지금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닮은 것 같긴 해요.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네. 닮은 것 같긴 한데 아마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차남이라고 해요. 예. 그 지금 이 사진 자체가 가족 사진인데 이 사진을 김성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 공간에 돌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제 밤에 이게 엄청나게 돌기 시작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예. 이거 가짜다. 가족 사진인데 이거 지금부터 가짜 뉴스 유포로 고발을 할 거니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12시가 다 돼갖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가짜 뉴스를 돌리는 사람들도 살짝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놔뒀다라고 하면 밤새도록 그냥 커뮤니티가 됐든 카톡이 됐든 돌면서 우리 또 어르신들 새벽잠도 없는데 아침 6시, 5시부터 막 가짜 뉴스 카톡이 막 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올리면은 가짜 뉴스가 되니까 네. 사진을 안 올리고 그냥 말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진은 올리지 않고 예. 둘이 만났던 사진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에 대한 이제 그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참 그 잘못된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실 이런 사진을 사실 이런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가족 사진으로 지금 거짓말 유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을 실드 치는 그 국회의원이지만 이 젊은 친구가 참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나쁘게 배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 이거 그럼 어떠한 사실로도 이걸 뭐 뒤집을 수 없겠네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그 거짓말이다라고 믿어버리고 증거를 내밀어도 야, 이 진짜 제대로 된 사진을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이 김성태하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연배가 다른데요. 뭐. 네.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지금 한 60에 가까운 나이가 돼 갈 거고 저 친구는 한 30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봐도 사실은 다르죠. 네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슷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곧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또 국회에 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이 밤에 대응한 걸 보면서 민주당에서 좀 배워야 되는 게 지금 이 야간에 분명히 뭔가 온라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을 돌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6시에 당직자들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 밤 시간 동안에 인터넷 여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되게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잖아요. 근데 이 대선에서는 24시간 어떤 대응팀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팀을 돌려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제가 볼 때는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의 그 총선용 그 전투가 지금 이미 벌어진 건데 네. 이걸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행위들이거든요. 저게 네. 그거를 제대로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당내에서는 이런 대응팀들이 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려 가지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다. 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네. 그럼 또 이제 뭐 이재명 그 방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나 이미 이 총선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오늘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그 6페이지짜리 그 서면 질의응답한 내용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공개를 했더라고요. 인터넷 공간에다가. 그거는 지금 내가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답변한 것들을 그냥 내보내면서 누가 보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본인은 할 수 있죠. 네, 내가 이렇게 답했고 이게 팩트다라고 하면서 전면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구 FC는 얼마를 받았고 뭐 경남 FC는 도리어 뭐 2년 동안 200억을 받았고 근데 성남 FC는 실적도 좋았는데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그대로 수치까지 들어간 내용을 6페이지짜리를 그대로 이제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대응은 굉장히 좀 돌아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면 승부하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다운 건데 저는 처음에 그걸 검찰이 이제 내보낸 줄 알았어요. 네네네. 검찰은 그걸 내보면 안 그렇죠. 되고요. 그거 안 되죠.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진술서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본인이 이제 6페이지 하고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내용들을 그냥 쭉 제대로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사실관계 그대로 예.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단 성남시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구다. 네,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광고비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그렇죠. 그런 거고 아마 그 뒤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 법인에서 돈을 지불할 때 광고 비용 처리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광고를 몇 회를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예, 다 그리고 이제 진술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좀 더 명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그때 서민인가 하는 그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네. 그쪽에 그 국힘당 쪽으로 가 있는 사람. 네네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광고도 안 했고 했는데 실제로 광고했는 그 기록들이 다 그 뭐라 그러죠? 간판이 있거든요. 그 네네. 뒤에 붙이는 거 왜 그 TV를 우리가 볼 때 그 구단이 처음에 나오면은 바로 이 운동장 돌아가면서 왜 네네네. 회사 로고를 또는 뭐 회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이 간판인가 그게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있는 기록이 있는데 왜 그걸 광고했다고 안 하고 그럼 그 오히려 그 돈을 안 받고 그런 걸 해주면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맞죠. 그러면은 이제 배임이 되는 거죠, 도리어. 그렇죠. 그죠?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피해가지 말고 좀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응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오픈함으로써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떴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또 네. 나는 잘못이 없지만 또 잘못이 없지만 부르니까 간다. 하지만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검찰 애들 하루 쉴라 그랬는데 너네 뭐 쉬어 토요일 날 출근해 이렇게 일단 좀 밀당하는 것 치고는 좀 괜찮은 전략 아닐까요?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나가면 되겠네요. 네, 토요일 28일 날짜를 지정했어요. 28일 날 가겠다고 토요일 날. 근데 그 대응을 하는 게 약간 좀 사람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했던 게 왜 뭐 말도 안 하고 간다 안 간다 얘기를 안 하나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진짜 이게 참 검찰 역사상도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게 네. 뭐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지금 뭐 그 아주 그 특별한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들도 자괴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자괴감을 못 느낀다고 하면은 일제에 그냥 순종하던 순사들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일제 헌병들의 그 앞잡이가 됐던 순사들 그런 검사로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검찰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런 동요가 일어날 걸로 보여져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것도 그 최대 다수의 그
제1야당이잖아요. 네. 그 대표인데 그런 사람을 부르면서 그 누구 집 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무조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5년만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들도 그 고위직들은 이 정부에서 뭐 승부를 보고 지가 딱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젊은 직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또 젊은 홍보장을 해야 될 검사들은 거잖아요. 다음 검사들이 다음 넥스트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음 정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자기들한테 이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동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 양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를 체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결국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는 뭐 대선이 끝나면은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직 어쨌든 검사가 이 이야기를 언론을 상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윤 씨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씨하고 이제 고시 동기로서 네. 그 윤석열 씨가 총장 할 때 서울지검장을 하면서 대척점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네네. 그 본인에 대한 지금 수사도 지금 하면서 지금 법무연수원에 지금 네네, 맞습니다. 위원으로 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악에 바친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될 수 있냐. 검찰을 걱정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모킹 건들이 다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스모킹 거는 아니고 그냥 총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 건이라는 게 총인데 이제 거기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을 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뭐 그 알아서 밑에서 기어주겠지 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아유 정말. 근데 이 이성윤 씨도 개인적으로 검사 내부의 어떤 분위기가 파악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 힘을 좀 싣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있는 검사들이 동료가 조금은 일어날 거고 자괴감도 들고 할 텐데 그런 분위기를 이성윤 씨도 이제 파악을 좀 했을 테니까 뭐 선배들 입장에서 나도 이 정도에서는 이런 발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그 김건희 씨의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네네. 공판 검사 입으로 네. 한 이야기들이라고 맞습니다. 그게 검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장동 녹취록에서 보다시피 대장동 녹취록에서 그동안에 검사들이 그 치사 선택을 해서 네. 그 자기들이 내보낼 것만 내보내 가지고 지금 그걸 받아 쓴 언론하고 지금 사실을 대선 과정에서 네. 왜곡했던 사실들이 너무나 이번에 그 녹취록 전체가 다 그 공개가 되면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검찰 공판 과정에서 검사 입으로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때 그 평가를 이렇게 했거든요. 검사가 저 사람 목을 내놓고 하는 짓이다. 네네.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싶은 검사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그 재조사 내지는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네. 사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가는 자기가 거기서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는 한둘이가 아닐 것이다. 상당한 세력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꼭 우리 청장님 바람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 중에 좀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굉장히 자괴감 느끼시는 검사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소식은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역사가 지금 현재 후퇴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간첩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간첩이 정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발을 발휘하진 못하지만 간첩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간첩과는 별개로 그 간첩의 약발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근데 그걸 빌미로 노조를 때려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갑자기 오전에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노조, 민노총, 뭐 보건의료노조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네, 10군데 넘게 이제 예.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들 상당히 우리가 엄중하게 좀 봐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낙연 씨는 아닙니다. 이낙연입니다. 이 상황이 진짜 상당히 위중한 것이 왜냐하면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네. 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네.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때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청와대 문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데 시민단체와 노조가 결합을 하면은 노조는 훈련된 군대와 같아서 네. 이게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 용공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네. 간첩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 당시에 노조는 이 조직된 그 힘을 가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고 물리력을 동원도 네. 하고 하니까 이 시민 단체와 같은 그런 기획된 어떤 시민 단체들과 이 결합하는 순간에 네. 이 군중 집회가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서 정부 전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청와대 문건이 아마 그때 네네. 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깊이 적은 안 하지만 하물연대 파업이 이제 있었고 네. 그 하물연대 파업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4% 맞습니다. 25% 선까지 네. 이제 내려갔는데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강경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다 일몰시켜 버리고 일몰 된 걸로 네. 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바로 그 운전 면허증까지도 지금 네.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는 일단 일단 화물연대가 완전히 일단 항복을 한 것처럼 지금 네. 보이는 거죠. 그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노조의 간첩 혐의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이런 저거를 노조를 탄압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할 줄 아는 거는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장 청구하고. 네. 근데 그 사람들 그건 잘하겠죠. 늘 네. 하던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명분을 달아야 되는데 노조한테 이 용공 혐의를 지금 씌운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검찰이 직접 안 나서고 국정원을 또 앞세웠잖아요. 네. 사실은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도 지금 경찰로 다 지금 넘긴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시 과거의 국정원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래 되면은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럼 국내 정보에도 사실은 개입을 하게 되고 네. 그동안의 과거의 국정원이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해서 안기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행했던 우리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이제 새로 지금 되돌려서 네. 과거로 회귀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5년을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가 하는 행위가 아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네네.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장기 집권 플랜처럼. 지금 그 걸림돌이 되는 네.
그쪽부터 먼저 쳐놓고 네. 재벌들 그러니까 지금 노조와 대응되는 게 뭡니까? 재벌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주로 그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고 이 노조를 침으로써 이 어떤 앞으로 국힘당의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거로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첩이 정말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존재했다라고 하고 지령도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어설퍼요, 되게. 그 노조 간부 하나가 2017년입니다. 또 공교롭게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시기랑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죠. 2017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내에 지하 조직을 설립해라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와서 이제 지하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축이 됐던 곳이 제주도인데,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래서 얘네가 암호를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주를 지금 북한식 암호로 얘네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지읒지읒이래요. 그러니까 지읒지읒 그냥 앞에 초성만 따가서 그게 무슨 암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읒지읒 도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에.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읒지읒 도 하면 제주도 말고 또 있나요? 없죠. 아니 암호가 너무 어설퍼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 사람 한 명을 이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민노총을 들어갔던 경찰 병력은 대략 한 3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건물 밖에다가 에어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진압 작전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네, 지금 아까 우리 김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간첩 혐의가 있으면 잡아야죠. 네네, 그게 뭐 정말로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눈에 비치는 거는 네, 그걸 잡는 것이 아니라고 노조를 때려 잡는 것처럼 보인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럼 이 노조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금 노조가 우리 역사가 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군사 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모든 굴곡들을 다 지나서 와서 지금의 노조로 자리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저렇게 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음, 그 이제 노조가 만약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네, 이 노조가 저항하는 것 그것도 저는 뭐 노조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지금 이 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노조가 이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요. 노조 총파업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어쨌건 간에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 그 주체들이 지금 네,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네, 아예 올 수도 없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런 이게 경제를 일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은 군사 정부에서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네, 네, 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그 대규모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네. 해가면서 했지. 이거는 대놓고 지금 너 죽어볼래? 이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절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 네.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국노총도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노총은 조금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노총이긴 한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은 반 윤석열 어떤 기치를 내세운 그 지도부가 오늘 출범했기 때문에 민노총이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게 되면 한노총도 또 연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노조는 노조입니다. 네네. 아무리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한테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큰 그림 전문가로서 기사를 보다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기사 내용 중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규탄. 네. 이게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지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촛불 집회하고 또 맥이 닿는 부분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촛불 집회가 그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분자들이 들어가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닿았는데 때마침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연장선상에서 다 맞아떨어지는 그림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도 북한군의 소행이다. 네, 북한의 그 간첩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네, 그러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그 주동자가 김대중이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 용공 조작을 통한 이런 그 시민 이걸 유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결국은 아직도 이러한 그 형태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의 그 촛불 그 집회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참 문화적 그런 요소까지 가미해가면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 지나가고 난 다음 자리에 하나의 그 쓰레기도 없을 네. 정도로 지금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거 정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정말 참 심히 걱정됩니다. 네. 그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이럴 때 지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말에 촛불 집회 나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지난 촛불 집회에서도 그런 그 경향성들이 좀 보였었는데 폭력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 뿌락지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계엄 문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엄 문건의 핵심은 폭력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투입한다라고 했던 거에 아마 지금 이런 공작이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집회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과도하게 흥분을 유도한다든가 폭력을 자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 경계하고 또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인데요. 어제 그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론스타와 모피아 뭐 이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새로 쓰는 공소장인가 뭐 해서 네네, 맞습니다. 보도했죠. 예.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 관점은 다른데 지금 론스타의 그 모피아라고 했던 그 핵심 인물 16명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승승장구를 하면서 뭐 그 기획재정부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지금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부 그러니까 국힘당이 전신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네. 그 론스타가 들어와서 돈을 벌고 빠져나갈 수 있게 네. 한 그 주역들이 어제 그 얼굴들을 계속 이렇게 비추는 뭐 그런 의미는 저는 있었다고 봤죠. 네, 네. 그게 어제 아마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론스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직접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을 봤는데 이제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조금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초의 론스타가 들어올 때는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네. 그 론스타 들어올 때 그 안에 속 내용이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주력 금융 자본이다. 그럼 이 비주력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자본이 아니라 산업 자본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산업 자본은 은행을 살 수 없다. 그렇죠. 금전 분리가 있으니까. 외환은행을 살 수 없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샀고 네. 그리고 그 처음에는 그거의 판단이 조금 미진했지만 2005년도에 일본에 있는 네. 골프장 네. 그게 한 1조 얼마가 되는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을 취득하면서는 명백하게 산업자본이 된 거죠. 산업자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그래서 유유히 외환은행을 팔고 나갔다. 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 그건 틀린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산업자본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산업자본이 그 은행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경영권의 4%에 해당되는 경영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 4%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감사 정도 하나 보낼 정도고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안 그럼 그 지분을 팔아야 되는 네.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본시장법에 나오는데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해서 그 나중에
그 홍상은행에 팔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네. 이게 그 하나은행이 이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외환 카드를 수사를 하면서 이 자체가 가격을 우리가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돈을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 네. 하는 소송을 익시드에다가 네. 낸 거고. 그래서 한 3천억 정도를 3천억 정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줘야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 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론스타 소송을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지금까지의 론스타는 그렇게 흘러왔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게 네. 아니고 론스타가 처음에 벨기에에다가 SPC 회사를 만들어서 KBLSF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외환은행을 살 때 네. 돈이 100%가 론스타 돈이 아니라 론스타 돈은 60%만 들어가고 네. 나머지 공동 보유라고 하는 그 이제 공식 명칭이 공동 보유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이 40%가 끼어들어서 론스타가 전부 사는 것처럼 숨겨가지고 외환은행을 샀다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60%가 론스타의 것이었고 나머지는 론스타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는. 네. 그러면 이거는 첫째 불법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받아들 수 없고 대주주 자격을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네,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숨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숨기고 들어가지고 그 불법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 협정 위반인 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숨겨가 들어왔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그 지금까지 벌어갔는 돈 한 뭐 6, 7조 되는 거 말고 네. 익시드에서 지금 더 내놔라고 하는 3천억 되는 거 포함해서 전부 다 다시 한국이 돈을 달라고 하는 네. 소송을 지금 우리가 네.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KBS 시사기획창에서 한 보도와 제가 지금 론스타 소송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 근본적으로 좀 익시드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한동훈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를 취소하겠다. 네. 3천억에 대한 소송을 그 못 준다. 그래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취소 사유가 안 되는 되는데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냥 시간만 계속 뭉개고 있는 말만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네. 이야기하면은 취소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 네. 그 애초에 얘네가 가져갔던 돈들도 다 또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는 다시 역으로 우리가 네. 찾아낼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지시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거죠. 네. 그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모니터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그 시사기획창에서 얘기했던 건 당시에 책임이 있는 정부 경제관료 16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지금 현 정부의 고위직 관료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 고위 관료를 하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지금 청장님의 소송을 뭉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승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목을 받게 되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 팔 때도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유유히 협상을 해가지고 받고 팔도록 해주고 한 네. 역할은 그 사람들이 한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 론스타 돈이 다가 아니고 60%가 아니고 40%는 다른 돈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면은 네. 이 사람들이 그 책임에서는 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네. 속임을 당한 사람이 책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저도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 오히려 그걸로 추경호 듣고 있나? 네. 실제로 그렇죠. 네네네. 그 자기들은
이게 우리가 익시드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속은 바보기는 하지만 책임에서는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산업자본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걸 다 알고 해줬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프레임 전환을 해서 우리 쪽에 서는 게 자기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럼 물론 론스타로부터 우리가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될 때 거기엔 자기들이 나서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모피아 6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듣고 계시면은 꼭 연락해갖고 이 소송은 계속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저도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들어서 어느 정도 큰 윤곽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시사교육 창 기사 이후에 론스타하고 안원구를 검색해봤어요. 네. 뭐가 나오나. 네. 근데 우리 방송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론스타에 대한 그 먹튀 논란이 일어났을 때 네. 제가 그때는 국세청에 있을 때잖아요. 네네. 현직에 있으면서 먹튀 논란을 막는 그 일로서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론스타가 국내에서 벌어가는 돈에 대해서 세금은 내라 너가. 네. 너가 벌었으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면은 그 나라의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벌은 데 대한 세금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내고 가라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그걸로 첫 가세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 가세를 해가지고 그건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네. 승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익시드에서도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세금 우리가 안 내야 될 세금을 내 가지고 했다는 건 그건 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이긴 걸로 승소된 걸로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저 안흥구라는 사람은 국세청 관료 출신인데 네. 뭐 금융에 대해서 뭘 알 것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항상 거기에 머물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 그 숨은 자산 찾는 일들을 하면서 이 금융에 대한 지금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부도 하고 그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 제가 주장하는 론스타를 소송까지 할 정도라면 한 번쯤은 당신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습력이 굉장히 좀 좋으셔갖고 또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많이 파악하시잖아요. 이렇게 딱 재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좀 열일하셔가지고 론스타 그 재산도 다시 좀 찾아 가지고 오고 거기서 뽀찌도 좀 먹고 그래갖고 저도 옆에서 이제 좀 좋은 것도 좀 얻어먹고 그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론스타 문제도 제가 네. 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게 네. 익시드에서 돈을 우리나라 보고 6조를 더 달라고 하는 소송만 제기 안 했어도 네. 사실 저는 그냥 막 그 지나간 일이니까라고 네, 네.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우리 그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은 국내에 와가지고 정말 그 NPL 채권부터 시작해가 론스타가 그 부동산부터 뭐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도망갈라 하다가 네. 겨우 몇 가지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고 그냥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거거든요. 네. 먹튀 사건으로 전부 다 알려질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호구였어요. 그 당시에 네. 외국 자본의 호구라는 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세월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가는 과정에서 또 지금 이런 일을 재탕삼탕하고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또 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때 격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하건대 단연코 우리가 이 논리 이 방법 이 증거 이걸로 하면은 론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네.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청장님이랑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발전한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론스타나 이런 거를 보면 외국인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들을 많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쩐주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었겠다. 그리고 이 모피아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쩐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보통 검은 머리 외국인 네네. 이 론스타라는 것은 당연히
외피를 론스타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외국 자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론스타의 60%만 그 론스타 자금이고 나머지 40%는 다른 사람들의 자금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거기에도 다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환은행을 왜 외환은행에 손을 댔을까? 이 외환은행에 손을 대게 된 데는 실질적인 그 이익을 취한 자가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금들이 이 전체를 움직여 갔다면 국내에서 이 많은 그 지금 현 정부에도 고위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왜 협조를 했겠느냐의 네. 답이 거기에 네,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민의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이태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그 국정조사 마무리 채택하는데도 조수진 같은 사람들은 뭐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하면서 유가족들 그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그 사람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사라져야 된다. 그날까지 저는 안홍구 청장님 도우면서 열심히 팩트 체크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안홍구 TV는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네. 되죠. 그리고 저는 새해에 음력으로 새해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